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바로 불안감이 엄습하겠죠. 오늘 초대 손님도 오랫동안 그런 생각으로 두려웠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게 되면서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셨다고 고백하십니다. 진짜 우리 새롭게 서서 때문에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청소년분들 오늘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조태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저희를 위해서. 자리하시죠. 지금 미국 인디애나대 네, 인디애나 의과대 교수시죠? 네. 아, 정말 훌륭하신 분이 나오셨어요. 네. 지금 근데 보니까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의대 교수님이신데 영문과를 졸업하셨다고 해요. 네. 네. 참 저도 생각하면 참 신기한데, 네. 예, 그냥 어떻게 주어진 일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흘러서 지금 그 의과대 안에서 예. AI 인공지능으로 예. 알츠하이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하네요. 우리 교수님 인터뷰를 보니까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은 상처와 결핍 투성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두 다 고쳐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주셔서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상처의 원인이 있었다면 뭐 동생의 죽음이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뭐 사실 뭐 누구나 어린 시절에 뭐 어려움, 뭐 상처들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 이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있었는데 네네. 그 시작점에서 생겼던 일이 이제 동생이 죽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좀 가난한 집들은 예. 이제 단칸방 이렇게 살 때 그렇죠. 뭐 그 앞에 뭐 보일러가 있었겠어요. 그냥 아궁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 바로 열면은 바로 아궁이가 있는 그런 저희도 그런 집이었는데 네. 제 동생이 이제 막 엉금엉금 걷고 뭐 가끔 일어서고 하는 정도의 나이에 이제 사고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아궁이에 끓는 물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네. 몇 살 기어다닐 때? 네, 기어다닐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병원에서 집중 케어를 받았지만 한 2주 정도 후에 이제 아이가 뭐 하늘나라로 갔고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많이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아지시고 그 전에도 사이가 좋지는 않으셨죠. 그러다가 결국 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이제 힘들어지시고 예. 그런 와중에 이제 할머니께서 우연히 집을 방문하셨다가 예. 나중에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내가 그냥 지나가다 들렸는데 네 애미도 죽고 너도 죽게 생겼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를 살리려고 내가 데리고 와야 했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를 그래서 할머니가 그때 데려가시고 이제 어머니한테는 좀 친정에 가서 좀 쉬다 와라. 너 많이 힘들지 이렇게 하셔서 어머니가 친정에서 좀 휴식을 취하시고 어머니 다시 저를 찾으러 오셨는데 네. 워낙에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이가 이제 더 이상 가까워지기 힘든 상태가 돼서 이제 그때 아버지는 어디 계셨냐면은 참 이제 늦은 나이에 군대 영장이 나와가지고 군대에 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몇 살 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6살 때였고요. 예, 그 동생이 이제 2살, 3살 그때였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그 안 좋은 상황에서 가시니까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다가 그 동생을 떠나보낸 그 똑같은 환경에서 키우시다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할머니가 저를 데려가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또 할머니랑 얘기하셔서 결국은 이제 두 분이 이혼 절차를 이제 밟으셨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제 너무 어릴 때라서 잘 기억은 없어요. 근데 제가 느낌으로 왔었던 게 뭐냐면 나는 엄마가 필요하고 나 아빠가 필요하고 나 동생이 있었고 따뜻한 집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진 거예요. 다. 예. 아빠가 사라지고 엄마가 사라지고 동생이 죽었대요. 예. 그런 환경 속에서 할머니만 저한테 남으셨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너무 가난하셨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삶이 힘들고 또 일하느라 힘드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이제 제대로 케어하시기는 좀 힘드신 상황이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이 좀 방치가 됐고 해체된 가정 안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게 어린아이도 공황장애를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선생님께서 듣더니 아마 그런 증상이었던 것 같다고 예, 제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했던 시절이 예, 그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 상처들 때문에 어떤 그런 결핍, 상처들이 마음속에 많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영문과 출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이제 네네.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제 미래가 그냥 불안한 거예요. 예. 뭔가 이 세상이 저에게 뭘 주는 곳이 아니구나, 가져가는 곳이구나라는 그런 어렴풋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서 그런지 군대 갔다 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뭔가 그 당시에 뭐 나왔었던 프로그램을 막 익히고 뭐 하고 하면서 어디 공모전에 참여하고 무슨 뭔가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뭐 컴퓨터 그 당시에 뭐 컴퓨터 전공자라고 해봐야 이렇게 특별하게 요즘 같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의 삶이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그러다 이제 연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의 결핍이 결국 에너지가 됐었고 그 에너지가 저를 푸시를 하니까 행복이고 뭐고 없이 그냥 저는 정말 하나님 만나서 신앙의 삶을 살기 전까지는 그냥 어딘가에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을 계속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맨날 뭐 쫓기고 막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근데 표정에서 뭔가 쫓긴다거나 뭐 두려움 같은 거 다 극복하신 느낌인데요. 뭐 그러니까 어떤 그 결핍이 가장 심할 때, 그러니까 제가 뭐 심리 상담을 받다가 그 공황장애 증상 같다고 얘기를 들었던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였어요. 초등학생인데 공황장애. 그랬는데 저를 살린 거는 사실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니까 아이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고 선생님이 저를 챙겨주고 그리고 예전에 그 동네 교회 그냥 집안 사정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특히 이제 또 저는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 그 장문자 지금 장로님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랑도 알고 계시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계속해서 챙겨주셨어요. 왜 챙겨줬어요? 제가 이뻤나 보죠? 아니, 불쌍하셔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뭔가 계속 챙겨주시고 너 괜찮니? 뭐 이렇게 용돈도 이렇게 뒤에서 쥐어주시고 그런 사랑을 교회 가니까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제가 그냥 그런 뭐 정상적인 아이처럼은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서 막 현격하게 변한 이유나 뭐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저절로 뭐 신앙이 그렇죠. 생기고 그렇죠. 믿음이 생기고 사람이 변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정말 교회에 가서 살았을 뿐이지 신앙을 얻은 거는 20대 한 후반 정도, 중후반에 가서야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정말 열심히는 다녔죠. 막 주일학교, 막 아니면 뭐 무슨 뭐 회장 뽑으면 그거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막 내가 막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정말 가면 친구들이 있고 뭐 그 주는 분위기가 좋고 네, 뭐 성경 안에서 뭐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는지 어떤 예언이 있었고 어떤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가 좋아서 갔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때 책을 봤는데 그 최일도 목사님의 이제 바퍼 책을 보고 지금은 제 아내가 된 아내가 이제 한번 거기 가볼까라고 해서 그때 그 교회를 찾아가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일 공동체. 네. 네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수련회 오라고 네.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수련회를 정기적으로 하니까 뭐 수련회는 저 청년부 시절에 많이 했었고요. 목사님 뭐 이렇게 다 커가지고 뭐 수련회를 또 갑니까?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제가 정말 이제 변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수련회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순서였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을지 몰라도 아까 말씀 나눴던 그
상처와 결핍이 저를 계속 푸시를 해서 뭔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되고 뭘 만들어야 되고 뭔가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게 이제 근심과 두려움 때문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을 거기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어떠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는데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기도와 간구를 하면 내가 뿅 하고 너 그 소원 다 이루어진다라는 식의 말씀이었으면 하나도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안 맞아요. 왔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이 결국 기도하고 간구를 해. 그러면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게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지키면 생각 때문에 느낌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느낌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고 네. 행동 때문에 습관이 되고 습관이 또 그냥 성격이 되잖아요. 그게 이 사람의 인품을 만드는 그 맨 처음이 생각인데 그 생각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면 네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라는 말처럼 그게 그렇게 도움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이런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이랬어요. 막 이러면 돼, 맞아, 이러면 돼. 막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그 후로 뭐 일본에 유학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그 수련회에서 깨달았던 거 잊지 말자.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끝까지 구하고 그대로만 살자. 내 앞에 요만큼만 하자. 내가 그 이후의 일은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씩만 해나가자. 내 생각을 지키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통해서 나머지 삶을 그나마 뭐 신앙인으로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훗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게 됐죠. 네. 근데 최일도 목사님께 이제 미국 유학 간다고 하셨을 때 그렇게 환영을 안 해주셨다면서요? 왜 그러지? 아이, 돈 달라 그랬습니까? 근데 최일도 목사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저한테 오래 남아서 저를 돌아보게 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저는 그때는 이제 일본이었죠. 먼저 일본 갔다가 나중에 미국을 갔는데 저 목사님한테 저 일본 이렇게 갑니다. 뭐 국비 장학생으로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뭐 기도도 받고 뭐 칭찬도 해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지나가는 말씀이셨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학위 받으러 가는 거. 그 네 안에 모자람이 있어서 그래. 그거를 학위로 채우려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정말 뭔가를 목사님께서 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결핍이 있었고 뭔가를 채우기 위한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 멀리 가서 뭐 학위를 받아서 채우고 공부를 더 해서 채우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먼저 알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아직 어리고 미성숙했으니까 그냥 갔죠. 가서 깨달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너 가면 진짜 고생한다 이런 걸 미리 좀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때 그 말씀을 하셨던 거를 다시 곰씹어 보면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결핍을 내 안의 결핍을 세상의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고 뭔가 가득 메꾸려고 하는데 공부로 채울 수 있다는 게 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사를 주신 거예요. 맞아. 그거 잔치워. 상상도 하기 싫거든요. 아니 세상에 맞아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공부로 채우고 싶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못 공부로 해봤어요. 채워봐야겠다 이런 생각 없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죠. 나도 같은 물이야?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러 일본으로 먼저 떠나셨어요. 네, 일본으로 그리고 먼저 후에 미국 가셔서. 네. 그럼 처음에 이제 의과대학에 가셔서 어떤 네. 것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게 된 거는 네. 그 당시에 제가 또 수련회 갔다 와서 막 뜨거울 때였거든요. 네. 근데 어떤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집사님이시고 또 교수님이신 분이 저기 일본에서 뭐 국비 장학생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볼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영문학 전공 아니셨어요? 네, 영문학 전공. 근데 왜 일본으로 국비장 학생이 됐지? 아, 일본 그게- 대학교에서 이제 근데 영문학 제가 이제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그 군대를 갔다 와서 내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컴퓨터를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회에 나가서 뭐 수상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걸로. 엔지니어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그러니까 이 교수님, 이 집사님은 제가 그 엔지니어로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의료기술 쪽에 접하면 어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천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가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제안이 뭐 제가 뭐 가야 될 마침 뭐 사명처럼 막 느껴지고 해가지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갔죠. 갔더니 의과대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의사의 어떤 그 수련을 하는 곳은 아니고 그 의료, IT, 뭐 의료 공학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의사들의 어떤 그 생리학이나 해부학이나 물론 다 같이 네. 뭐 하고 나서 이제 저의 어떤 그 기존의 경력이 있었던 이제 프로그래밍을 그 위에 얹어서 이제 뭔가 우리의 건강을 위한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뭔가를 하는 그런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트로트도 잘하고 R&B도 잘하고 발라드도 잘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의대 다니다가도 로스쿨 가고 로스쿨 다니다도 의대 가고 뭐 그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들만이 세상에. 네, 운동 잘하는 사람은 뭐 이거 트레이너도 운동 다 잘하잖아요. 맞아. 그 상위 1%가 상위 0.1% 부러워하는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서 이제 그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그 치매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찾아간 그 연구실이 네. 뭐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치매 환자들이 이제 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사고를 당하시기도 하니까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 실내에 뭔가를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이제 치매 그 노인들을 위한 환자들을 위한 가상 공간을 만드는 연구를 했었어요. 그 안에 이분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모아서 가상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은 뭐 기억도 어떻게 보면 많이 잃었지만 그 안에 있으면 편안하시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있으니까 뭐 카메라든 어떤 여러 가지 감지 기구들을 설치해서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알 수 있고 이런 연구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네. 일본 유학 중에 뭐 큰 위기가 있었어요? 이 교수님이 저를 지도하시던 분이 너무 극우주의였던 게 좀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싫어할 텐데. 우리나라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이제 그쪽 극우 사상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가 한국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기였다. 그럴 수 있죠. 일본 아니었으면 한국이 지금처럼 그래요. 안 됐다라는 어떤 사상을 그래요. 가지고 그분은 계신 그래요. 분이었어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뭐 그분 뭐 일본 분이니까. 그렇죠, 일본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저한테 강요를 하시는 게 문제였어요. 네. 아. 그러니까 저한테 어느 날 그 위안부 얘기를 하는데 무슨 뉴스를 들었나 봐요. 위안부 얘기를 하면서 막 화가 나서 오더니 위안부들 다 그 매춘부들이라고 막 저한테 한국의 위안부들은 매춘부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그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고 벙쪄가지고 무슨 대응도 못하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태도가 평상시에는 얼마나 이제 제가 또 학생으로서 이제 싹싹하고 막 열심히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좀 벙쪄 있고 대답을 안 하니까 이 교수가 갑자기 어느 날 책을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그분의 사상, 이제 친일파를 위한 어떤 책이었어요.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란 책인데 왜 그때 일본이 좋은 일을 했는지를 정리해 놓은 책을 주면서 저한테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슴에 콱 하고 오는 게 이해할 수 없지. 이거 나 친일파 돼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학위를 받으려면 나 친일파 돼야 되는 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는 거예요. 난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나 그거 싫은데 그거는 싫은데 어떡하죠? 뭐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이 교수한테 정말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교수가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한번 이게 말문이 터지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저녁을 다 같이 교수님 포함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먹는 자리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뭔가 이 교수가 제가 행동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안 드니까 갑자기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잔 드셨어요? 아직 드시진 않고 드시지도 그냥 않고. 맨정신에. 맨정신에? 예. 갑자기 뭐 그 위안부들은 뭐 매춘부였고 뭐 지금 뭐 돈을 받기 위해서 뭐 그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순간 제가 갑자기 이제 뭐 웅웅거리는 어떤 그쵸, 그 느낌이 왜냐하면 다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밖에 없었고 거기가 또 우리 학교도 아니었어요. 그 옆에 메이지 학교에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남의 학교에 이제 학생들 우글우글거리는 데서 막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뭔가 이거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래서 했어요? 애국심. 제가 애국심에 그냥 이제 벌떡 일어나면서 저도 모르게 책상을 그냥 꽉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멋있다. 벌떡 일어나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참 그 잘 참아요, 그 사람들. 네네네. 남한테 이제 패 끼치지 않는 되게 게 이제 싫어하죠. 미덕이니까 조용조용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갑자기 꽝 하고 그것도 한국 그 민감한 얘기 다 뭐 분위기는 알잖아요. 민감 얘기하는데 한국 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까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또 멋있게 한마디를 했어야 뭐라고 되는데 그래요? 아니 막 제 머리도 하얘지는 거예요. 아, 말을 못하고 꽝만 했군요. 예.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이러다가 그냥 그 자리를 막 박차고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이왕 터진 거 이거 제대로 좀 얘기하자 이거.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이제 뭐 도서관에 가서 이제 길게 메일을 씁니다. 예. 저는 공부하러 왔지. 그 점은 정말 존경하지만 아니 저는 역사관 그것도 교수님의 개인적인 역사관을 배우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와. 저한테 용기 그런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참을 수도 없고 네.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명확하게 이제 네. 딱 써서 쓰면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도 정리가 되니까 네. 이제 썼죠.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쓴 그 메일이 먹혔겠지? 네. 그냥 이 정도면 이제 안 하겠지. 정말 나 공부하게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그냥 잘 지나가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 통장에 항상 입금되던 장학금이 입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 대학원생이잖아요. 네. 대학원생은 장학금이 있어야 학비도 내고 네네. 생활비도 생활비도 하고 이 기숙사비도 내고 하는데 장학금이 안 나온 거예요. 치사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마 하면서 이 뭐 사무실에 찾아갔죠. 그래서 장학금이 이제 또 장학생인데 이거 안 나왔습니다. 이랬더니 막 뒤적뒤적 하더니 당신이 이제 장학생이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당신 지도 교수가 연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당신은 이제 그냥 일반 학생이라고 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네. 당황스러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전까지는 저는 독립투사였거든요. 네. 내가 맞아. 이 나라, 이 조상님들의 이 물분과 한을 내가 뭐 하나 해야 돼. 막 이런. 네. 근데 이 돈이 딱 떨어지니까 갑자기 가난한 유학생. 거기에 이제 애도 지금 있는. 네. 이때 지금 이 순간 지금 애 있었어요? 애가 있었어요. 결혼한 상태예요? 갈 때부터 애가 결혼을 갓난 할 것 같다 애기. 그랬잖아요. 그 생후 80일 된 그 아유. 아기를 안고 간 거예요. 어떡해. 그러면 갑자기 나 저기 월세 그 기숙사비는 어떡하지? 나 큰일 났다. 그러면서 뭔가 내가 잘못한 건가? 뭔가 나의 어떤 그 실수인가?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약함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서 뭐 잘못했다고 사과라도 해야 되나?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어떻게 막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그때는 중앙관교회 이용규 목사님 거기 다닐 때였는데 거기서 제자 훈련도 받고 사역 훈련도 받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무언가 신실하지 않았던 뭔가를 했는가? 네. 내가 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게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어떤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네.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음.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일단은 잠깐 휴학을 하고 예. 등록금을 벌자 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와서 등록금을 이제
버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죠. 아니 근데 그 일본인 교수 그분 때문인 것 같은데 그분 뭐 그대로 그 이후는 다시 이제 인연이 안 닿나요? 이메일 답장도 안 왔어요? 아, 그랬는데 그분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네. 그분이 저를 받을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아예 그냥 저를 내 친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공부를 하려면 그분한테 들어가야 공부를 다시 하는 거예요. 중단돼 버렸네. 예, 그게 중단됐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서 계속 이메일을 쓰고 그리고 거기 보면 아까 저널클럽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그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 맞춰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했어요. 네. 멀리 한국에 있지만 그러니까 저를 좀 봐주십사 하는 네.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했는데 연락이 없었죠. 연락이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한번 딱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그 이메일이 왔어요. 예, 근데 이메일 뭐라고 써 있냐면 뭐 미안했다 돌아와라가 아니라 네. 너 그 책 가지고 있지? 그 친일파를 친일파, 위한 변명 어. 책. 그 책 반납해. 라고 거예요. 너무 소중했나 보다. 아니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아,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는 뭣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이메일을 받으니까 그래도 처음 이메일이 온 거니까 그렇죠. 피드백이 너무 왔었고. 또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대로 했어요. 그냥 그걸 다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뭐 국제우편으로 이제 또 거기도 뭐 나름대로 뭐 좀 멀리 계신 뭐 네. 교수님께 하면서 뭐 편지도 쓰고 막 하면서 왜냐면 저는 공부하고 싶었으니까 네. 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 이메일이 왜 왔는지를 알게 됐는데 그 교수님보다 조금 높은 직급에 계셨던 교수님한테 저한테 이메일이 얼마 후에 저한테 다시 왔어요. 또 왔어요. 이제 그 이메일은 뭐라고 써 있냐면 조상 이렇게 부르죠. 그 사람들은. 네. 조상. 지금 당신이 왜 한국에 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하세요. 라고 온 거예요. 이건 또 뭐지? 그래가지고, 저는. 일러야지, 빨리. 예. 예.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분의 교수님도 저도 아는 교수님이고 같은 과의 교수님이시니까 네. 뭐 사실대로 얘기 안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네네네.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는 뭐 그냥 저는 한국인으로서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장학금이 끊어졌고 그래서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일렀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 새로 보내신 그 성함이 하라 교수님이신데 이 하라 교수님이 당신이 겪었던 일을 일본에 와서 증언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원래 그 지도 예, 교수님이 뭐 여러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렇지. 학교에서 청문회 같은 게 열렸는데 지금 이 교수를 평가하기 위해서 당신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그런 것 같다고. 예. 그래서 와서 증언을 해달라라고 한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한테 책을 보내달라 그랬구나. 뭐 증거인멸 뭐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또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네네. 하고 갔어요. 네. 네.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딱 닥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고 갔어요. 청문회를 갖게 됐거든요. 청문회. 예. 그 생각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전 또 어차피 그 교수님한테 들어가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 이게 주관하시는 어떤 굉장히 높으신 이제 그 분이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말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있었던 일을 얘기하라 이거죠. 예, 있었던 피해봤던 일, 예. 피해 상황을 얘기해라. 예, 그거 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희 문제가 많은 학생이라서 지금 한국 가 있는 거 지금 그 모르겠냐고 퇴학시키라고 이 친구. 반전. 와, 그때 오늘을 성격. 다시 한번 머리가 또 하얘지면서 이게 아닌데 아닌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려고 뭐 하고 있는데 그 전체 이 청문회 주관하던 그 높으신 그 교수님께서 자 이제 들을 말은 들은 것 같고 여기서 파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다 김 다셌죠 뭐. 이거 들으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 그 순간이. 그리고 저는 뭐야. 완전히 정말 다시는 그 교수한테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선언 같은 걸 받았고요. 둘 다한테 다 실수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럼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저의 어떤 부분을 봤냐 하면은 제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는 진짜 신앙으로 이제 막 똘똘 뭉친 그런 좀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냥 뭐 단호하게 뭔가 할 말을 하자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그랬을 텐데 그게 모자른 거예요 제가 모자른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배가 아니면 뭐 인간적으로는 잘 해주겠지? 네. 이런 기대가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물리적으로 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또 돌아가면 그 힘든 그 일, 글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딨나.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이렇게 날리다니. 그러면서 그날 이제 뭐 회개도 하고 속상함에 너무 괴로운 밤을 보냈죠. 그 이후에 그럼 일본 유학은 그냥 다 마치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럴 뻔했죠. 예. 그랬는데 그날 그래서 정말 괴로워하던 그 밤에 예. 한 가지 또 저한테 드는 생각이 저를 거기까지 불러준 그 하라 교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네네. 그 교수님은 자기 책임지고 그렇죠. 뭐 호텔비와 네, 비행기 값 다들 대신 불렀는데 불렀는데. 아 뭐야 얘는 말했을 거 아니까. 그럼. 그 다음날 그냥 저는 돌아가면 되는 일정이었는데 예. 이분은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해야겠다. 네. 또 하라 교수님, 저를 불러주신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디 계신지 뭐 교수실은 다 아니까 찾아가 똑똑 두들기고 갔더니 들어오라고. 들어가서 이제 앉자마자 죄송하다고. 전 이런 결과가 생길 줄 몰랐고 제가 왜 불러주셨는지도 아는데 네. 바보 같은 얘기를 해서 곤란하게 만든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이 교수님이 이제 차를 한 잔 이렇게 따뜻한 정말 그 차 향도 너무 좋아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혹시 뭐 탔나 싹 보시지 이렇게. 죽이려고 증거 완전히 없애려고. 요거를 이렇게 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딱 내려놓으시더니 갑자기 자세를 이렇게 고쳐 잡으시고 네.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교수를 대신해서 이 조상에게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제 저의 뭐 표정과 말투와 이 교수의 모든 걸 보고 다 알겠더래요. 무슨 일이 있었고 그렇지, 그렇지.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 그 교수님이 그래서 오히려 제가 뭘 공부를 했는지를 봤대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자네 원하면 내가 공부 가르쳐 줄게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한테 와서 공부할래? 와.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와, 그 오히려 더 잘 됐네요. 진짜. 예? 그래서 그래 이 여기 밑으로 다시 들어가니 이쪽이 훨씬 나은 거야. 그럼요. 저는 거기 들어가도 사실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근데 괜히 또. 바퀴 당하죠 뭐. 근데 그분이 정말 이제 뭐 단백질 구조 예측 뭐 이런 쪽을 하시는 굉장히 저명하신 분이시고 일본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나름대로 인격도 좋으시고 학생들도 다 좋아하는 교수님이었어요. 네. 너무 좋죠 저는. 예. 그래서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네. 그래서 거의 한국에 가서 뭐 정리를 하고 그다음 돌아와서 이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 박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거예요. 네.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돌아왔고요. 네. 돌아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참 국비 장학생이라는 게 너무 참 그런 게 한 번 받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그게 끊어지면은 그렇지. 다시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다시 해야 됐어요. 네.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뭐 한국에서 뭐 하던 일보단 쉽겠지 하는 마음에 찾았더니 더 힘들죠. 예, 정말 근데 거기서 정말 다행인 게 일본에서도 한국 분들의 교육열이 굉장히 뭐 세거든요. 전 세계 어디가 전 세계 어디가 거기 주재원으로 계신 한국 분들이 네.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뭐 한국식으로 좀 교육을 하는 그런 학원을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한국인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학원에서 제가 전공이 또 영문과잖아요. 네, 뭐 다른 네. 뭐 엔지니어로 살았고 뭐 의대 공부를 했고 했어도 전공이 영문과니까 여기서 문법도 가르치고 한번 해볼래 해서 갔더니 그 돈이라는 게 이제 학생들의 숫자만큼 받으니까 어떨 땐 또 학생들이 확 줄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 보릿고기처럼 돈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했는데, 근데 그럴 때 하필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이걸 집을 비워주고 나가야 되는 때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네네. 돈이 없는데. 네. 근데 일본은 어디로 가려면 월세비를 이제 3개월치를 먼저 주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 3개월치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사 가야 되는데. 네. 그게 큰 돈도 아니었어요. 20만 행이 그냥 계속해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떡하지 저는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 뭐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결국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큰일 났다 하고 있을 때 네. 그냥 기도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나가고 하면서 네. 아내랑. 근데 오늘 아내가 갑자기
아르바이트 마치고 돌아오니까 여보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봉투 2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게 손을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나 오늘 이 봉투 2개를 다른 분한테 오늘 갑자기 받았는데 나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열겠거든. 같이 열었으면 좋겠어. 나 기다렸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아내가 그 일본에 와서 또 이제 자원봉사, 아내는 이제 그 월드비전이라는 회사에 네. 한국에서 다니고 있다가 일로 왔기 때문에 아. 일본 월드비전에서 계속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월드비전의 자원봉사자 한 분이 기도 중에 이거를 주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봉투를 주는 거예요. 아내한테 줬대요. 근데 이거 들어있어? 그런데 가만히 계셔보세요. 미안해. 네, 이 얘기는 꼭 해야 네, 돼요. 네. 엄청 제일 중요한 부분. 왜냐하면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아, 네. 아니,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이제 교회 또 봉사를 해야 되니까 예. 그 자원봉사 월드비전 마치고 네. 교회 봉사하러 갔더니 교회에서 또 어떤 분이 잠깐 와보라 그랬더니 이 봉투 하나를 또 주더라는 거예요. 예. 봉투 2개를 줬는데 느낌상 이건 돈인 거예요. 근데 못 열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떨려서. 그래서 저랑 와가지고 저도 그 얘기를 듣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같은 날 전혀 모르는 두 분이. 그래서 하나씩 근데 봉투도 똑같아요. 예. 딱 똑같은 봉투에 하나씩 열어보니까 각각 10만 원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바로 무릎 꿇고 그 아내랑 그냥 손잡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말로 설명이 안 되죠. 펑펑 울면서.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다 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냥 인간적인 그 바보 같음에 고생하고 있었던 그런 것도 다 아실 테고, 그 제가 괴로웠던 것도 아실 테고, 앞으로의 모든 과정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렇죠. 제가 어릴 때 그 모든 순간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랑 지금 여기에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전율에 와 그때부터 또 다른 삶이 됐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거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냥 중요한 얘기네요. 이제는 그냥 맡기면 되는구나. 그냥.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 계속 채워져요. 근데 또 정말 신기한 거는 채워져도 만약에 기왕이면 한 30만 행 채워졌으면 좋잖아요. 아까 같은 상황에서. 근데 좀 20만 넉넉하게 원이 채워주시죠. 필요하면 딱 20만 원. 그러니까 제가 100이 필요하면 70, 80만 채워주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채움을 이제 받으면서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정말 끊임없이 열심을 다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너무 어떤 격한 감동의 순간을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정말 공부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하면서 예전에 나 어린 시절에 태호처럼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네. 그럼 요즘에는 상처가 상처인 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젊은 네. 세대들은.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뭐 가족이 그렇게 됐어? 뭐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상처잖아요. 네. 그 당시에 어려웠던 그 상처가 아니라 지금의 상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곱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상처를 보이지 않게 드러내지 않고 혼자 품고서 곪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제발 그거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거를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과거의 것들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이고 내가 그걸 가지고 굳이 가져오지 않는 이상 예전의 일이 지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새롭게 가수를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또 찾아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또 한국에 좋은 구경도 하고 만나고 싶은 분들 다 많이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윤일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우리 인생에 정말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많고 틀릴 때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도 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또 교수님 통해서 또 알게 됐고 아까 정말 삶과 죽음 가운데서 삶을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했던 이유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기억, 하나님과의 그런 첫사랑의 그런 시간들 때문에 다시 이렇게 삶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기억들, 감사의 기억들을 늘 잊지 않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네. 또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멘입니다. 이종청지. 전 최근에 하나님이 정말 내 자리를 알아서 찾아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교수님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여기 왜 안 쳐져 있지?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전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네, 네. 아 근데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면서 점점 알겠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기 오면서 제가 인간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내가 일함에 있어 뭐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 형한테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막 보면서 아 그거구나 이런 생각을 깨달을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서 저는 요즘 제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데 계속 어떤 자리에 계속 앉혀지더라고요. 요즘 네. 간증도 다녀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간증이라니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다. 내가 네.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다 느끼고 배우고 정말 아주 곱게 저를 교육시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한 자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짧게 간증을 하셨어요. 네. 많이 연락 바랍니다. 교수님, 전 딸이 셋이거든요. 그래서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다 해줘요. 저는 뭐든지 다 해줍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뭐 하나 힘들까봐 다 해주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저 아이들의 결핍을 뺏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아이들의 근육을 키우려면 스스로 들고 스스로 달리고 스스로 일어나는 법도 알아야 할 텐데 내가 사랑의 이유로 그들의 근육을 생성되지 못하게끔 무엇이든지 의지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면서 내가 겪었던 결핍들,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결핍들이 결국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만들고 내가 이를 악물고 세상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줘야 하는 결핍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왜 아니겠어요? 그 간당간당하는 20만행 속에서 난 과연 하나님 죽으란 얘기입니까 하면서 얼마나 초조 불안하면서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하나님은 왜 간당간당하게 20만행만 주셨냐 하면 그 근육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풍성하게 200만행을 보내면 내 아이가 그것으로 인해서 쓰러질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간당간당의 하나님으로 내가 쓰러질 때 살짝 나타나서 이렇게만 세우고 다시 숨으시고 또 쓰러지면 이렇게만 세우고 다시 숨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얻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핍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그 인디아나 대학에 가셔도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특히 이 알츠하이머와 미래의 이런 질병을 위해서 많은 공부를 통해서 많은 생명 살리시는 일에서 쓰임 받으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가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